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이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 이제는 이 시니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미리 유산 상속 계획을 짜놓고 일찌감치 트러스트를 만들어두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상속법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잘 안 서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상속법 관련 용어나 큰 개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요. 상속법 관련 개념과 단어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상속법은 당장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용어나 좀 개념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사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상담을 가시는 분들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저랑 이제 뵙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러 오시는 분들 네네.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만나신 분들도 그때도 계속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상속법에 대해서 뭔가 접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다 보니까 그 용어들도 어렵고 그냥 막연하게 상속을 해주겠다 이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사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그 큰 개념들과 용어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박유진 변호사님과 좀 그 용어와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속법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상속이냐 아니면 증여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부모님한테 지금 상속받으려고 합니다면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왜냐? 살아 생전에 누군가에게 제3자, 이제 자녀라든지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는 증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반면에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시게 됐었을 때는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 생전 상속을 하신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겠죠. 아, 그러면은 살아 생전에 재산을 주시느냐 아니면은 돌아가시고 주시느냐 이 차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주시게 되셨을 때는 네. 증여를 하겠습니다가 맞으시는 거고 네. 증여를 받습니다가 맞으시는 거고요. 네네.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는 상속을 받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아, 그러면은 변호사님을 찾아가기 전에 상속을 할 거냐 아니면 증여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고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더 계획을 더 잘 세워야 됩니다. 아, 왜냐면은 돌아가시면서 어차피 재산은 상속을 되기 때문에 네네. 돌아가시면서 남기시는 재산에서 어떤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다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상속자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구체적인 상속 계획이 필요하겠죠. 사후를 위한. 아, 그러면 사후에 무조건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도 증여를 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대개는 증여를 할 때는 대상자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증여를 하시는 거고요. 상속을 했었을 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후에 남아 있는 손주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손주들에게 증여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손주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반면 상속을 해서 손주들에게 남긴다고 하게 되면은 제 사후에 남아 있는 손주 숫자가 다 아. 포함이 된다라는 거겠죠. 아, 그러면 상속보다 증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살아 생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만큼 그 네. 재산권이 그 타인에게 양도되어집니다. 음.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재산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인컴에 대한 수입에 대한 권리도 양도받은 사람에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여를 계획하셨을 때는 본인의 앞으로의 리타이먼트에 대한 것도 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증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증여를 하시게 되셨을 때는 권리가 조건적으로 증여가 되지 절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많은 경우 아버님, 어머니들께서 네.
제가 부동산 등기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네. 부동산에 대한 명의만 줬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증여를 준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증여를 주시고 나서 권리에 대한 것이 다 양도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반면 네. 명의만 줬습니다라고 하시는 표현들은 주로 어떤 마음에 어서 오시냐면은 부동산의 명의만 본인 이름에서 자녀 이름으로 바꿔줬지만 본인이 아직도 수입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시는 건데요. 네네. 명의만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부모하고 자녀 간의 어떤 어레인지먼을 통해서 뭐 부모님께서 명의를 주신 자녀분에게 명의 변경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서 인컴을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실 수는 있지만은요. 네. 그건 순전히 자녀가 자발적으로 해서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는 수입이지 자녀가 안 준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 수입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증여를 할 때는 이 권리까지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는 개념을 좀 세우시고 증여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증여를 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효도에 대한 조건을 좀 넣고 싶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살아생전에 부모를 양로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효도에 대한 조건을 좀 넣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너무 죄송하게도 네. 아무 조건을 지금 넣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증여를 일단은 했으면은 그 안에 조건을 넣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증여 전에 조금이라도 조건을 넣어 보시려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뭐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증여에 대한 조건을 넣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러셨을 때도 증여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하는 것은 지극히도 주관적인 거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공부를 잘해서 GPA를 4.0 이상을 받아와라. 객관적이죠. 네. 누구나 봐도 성적표를 보면 아닌 거니까요. 네. 아니면은 특정한 공부를 해라. 아니면은 어떤 사회 활동을 해라. 아니면은 어떤 곳에 가서 어소시에이션에 뭐 적을 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클럽에 활동을 한다든지 그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네. 그런데 보이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조건을 넣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만다를 쓰시기는 힘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을 할 때는 그냥 돌아가신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네네. 증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아생전의 모든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충분한 또 조언과 이 상담을 필요로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알게 뭐야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말 그 말씀대로 상속을 하시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손님들께서 관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고객분들께서. 네. 그렇지만은 증여를 주셨을 때는 뻔히 본인께서 남은 인생 동안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손님들에게 증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네, 개념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상속법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무서운 단어기도 하죠. 프로베이트. 어떤 의미인가요? 프로베이트는 한마디로 저희가 풀이하자면은 상속 법원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말은 상속 법원, 그러니까 probate process가 조금 더 맞는 말입니다. 네. probate court라고 해서 상속 법원을 일컫는데 부모님께서 아무런 상속 계획을 안 만들어 놓으시고 사망하셨을 시에는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명의를 막바로 받아 상속받지 못하고 프로베이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받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호적등본 초본이 있고 네. 주민등록상에서 나오는 모든 거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저희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떤 분께서 결혼하셔서 그분 슬하에 자녀가 두 분 있으시고 두 자녀도 각각 결혼을 해서 막 각각 뭐 세 자녀, 뭐 여섯의 손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자료가 없다 보니 트러스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그걸 밝혀놓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을지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해당 자녀는 프로베이시라는 상속법원을 가서 우리 부모가 누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저는 재산을 받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이 거의 3년 반에서 4년이 걸리거든요. 아유, 정말 많이 걸리네요. 네, 정말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거치는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명의가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중간에 판매를 하실 수는 있으나 네. 판매가 자녀의 이름으로 판매를 할 수는 없고요.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시고 부동산의 명의를 받기를 원하는 자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3년 반에서 4년을 기다렸다가 받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프로베이스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프로베이시 가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죠. 그렇죠. 네. 많은 경우 이제 프로베이스를 진행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손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거가 네. 맨 처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으니 혼자서 시작을 해보신 분들도 꽤 제가 봤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중간에 다시 오셔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낯선 거죠. 네. 프로베이시라는 단어도 이제 힘든데 거기 간다고 하면은 personal representative, 뭐 letter 아니면 certification. 그러니까 손님들에게는 너무 이제 생소한 단어들을 가지고 판사님들께서는 당연히 손님들이 아신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용어가 해당되는 서류들을 찾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하셨을 때는 손님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야 될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법원상에서 들어가 있는 시간은 여전히 3년 반하고 4년이고요. 네. 아. 그리고 비용도 아무래도 변호사가 이제 손님의 시간을 줄여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해당 수고료도 많지 않게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시간과 금액적인 면에서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로베이스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러스트를 미리미리 만드셔야겠죠. 맞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유언장 관련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유언장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비슷한가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네. 어제도 오셨던 손님분께서 본인이 트러스를 사인하러 오셨는데 유언장을 손으로 또 따로 작성해 오신 거예요. 네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 리빙 트러스를 통해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리빙 트러스와 특히 상반되는 유언장을 만들어 오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상속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종이 한 장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유언장도 같이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유언장은 리빙 트러스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을 줘라는 조항은 트러스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제가 그래도 뭔가 자녀들에게 편지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쓰냐면은 유언장이라고 명명 짓지 말고 당부의 글 정도로 하셔서 뭐 주로 유언장을 써오실 때는 뭐 싸우지 말아라, 골고루 사이좋게 나눴으니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적어 오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당부의 글 아니면 사랑의 편지 정도는 남기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러스에 맞는 내용하고 정상반되는 내용, 뭐 큰 집을 그러니까 살고 계시는 집을 지금 큰아들이 부양하고 있으니 큰아들에게 준다라고 트러스에 적어 놓으시고 유언장에서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으시고 아니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나서 나머지 재산에 대한 언급만 하시면서 골고루 나눠라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큰아들이 다 적어도 집을 받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자녀가 만약에 셋이면은 셋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분배에 대한 것은 꼭 트러스로서만 끝내셔야 합니다. 아, 괜히 유언장으로 약간 다른 트러스트랑 약간 다른 내용만 써도 이게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왜 고객분들이 오해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트러스가 너무 생소하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트러스가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위해서 유언장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유언장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걸 굳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변호사가 유언장까지 또 만들어 드리는데 손으로 유언장을 쓰시면서 상반된 내용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괜히 돈 들이시고 결과적으로는 가족분들이 상속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유언장의 개념을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유언장과 같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위임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네네. 위임장은 어떤 개념이죠? 위임장은 살아 생전에만 쓰실 수 있는 서류인데요. 네. 살아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누군가에게 재산을 위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제 자녀에게 재산권을 잠깐 동안만이나 위임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제 자녀는 제 재산이 본인이 주인인 것 마냥 그리고 제가 양도한 권리만큼 안에서는 위임한 권리만큼 안에서는 저를 대신해서 재산인 부동산이라든지 유동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것이 위임장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위임장은 살아생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어. 보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살아생전에 만들어 놨던 위임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트러스트도 만들어 두시고 위임장도 또 따로 쓰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트러스 패키지를 만들어 드릴 때 트러스도 만들어 드리고 위임장도 만들어 드리고 유언장도 만들어 드리는데 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언장은 트러스트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러스는 그 트러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안에 명의로 들어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그런데 어떤 재산을 트러스로 바꾸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네. 그러면은 그 재산을 트러스가 받아갑니다라고 적어서 결과적으로는 트러스가 적혀놓는 상속 조항에 맞춰서 상속이 되게끔 해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유언장의 역할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은 상속 조항은 트러스를 참조하세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 유언장에는. 네네. 반면에 위임장은 그럼 왜 쓰냐? 살아생전에 재산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트러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어떠한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뭐 여행을 가게 됐다. 한국 여행 중인데 뭔가 에스크로우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크로우를 클로즈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잠깐이나마 제가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해주고 싶었을 때 아. 그때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위임장이 효력을 발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도 없고 트러스트도 없어요. 근데 위임장만 써놓고 돌아가셨으면 그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또 프로베이스를 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경우를 언제 제일 많이 보냐면은요. 네. 외동 자녀일 때 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너한테 위임장 써줬으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위임장 가지고 다 재산권 행사를 하면 돼라고 하시면서 위임장만 남기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아, 위임장은 많이들 남기시는 편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 위임장 하나로 더 해결되신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자녀가 하나이실 경우 뭐 싸울 형제 자매도 없는데 네네. 이 혼자 자녀가 혼자서 다 알아서 챙기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위임장만 적어주신 부모님들이 꽤 계셨어요. 아. 결국에는 자녀분들이 그 위임장을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프로베이스를 진행하시죠. 아, 위임장만 남겨놓고 돌아가시면은 뭐 달리 방법이 없고 그냥 그렇죠. 프로베이스에 가서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재산이면은 프로베이스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유언장만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마켓 밸류로 16만 6천 불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네. 마켓 밸류라는 것은 에쿼티의 실자산이 아니고요. 네. 진짜 시장에 마켓에 내놨을 때 실거래되는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만 하더라도 아마 실거래되는 부동산이 적어도 50만 불에서 뭐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50만 불짜리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다운 페이먼트를 작게 해서 다운 페이먼트는 예를 들어서 10만 불밖에 없으니 나는 16만 6천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 결과적으로는 이건 유언장만 적어놔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실거래되는 50만 불에 그러니까 50만 불이 결과적으로는 16만 6천을 넘었기 때문에 네. 실거래가 그러니까 자산가가 아니고요. 마켓에 나눴을 때 팔게 되는 시장가가 결과적으로는 유언장으로 받아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16만 6천이 더 낮아집니다. 대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5만 불만 넘다고 할지라도 다 프로베이스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님들한테 모빌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되도록이면은 트러스를 만들어 놔서 자녀분들이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게끔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자녀에게 남겨줄 집 한 채 정도만 있더라도 유언장만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 프로베이스 가게 된다. 그렇죠.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리빙 트러스트를 꼭 만들어 두셔야지 나중에 이 상속 절차에 문제가 없이 법원에 갈 일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님께서 매번 오실 때마다 강조를 해 주시는데 사실 이 리빙 트러스트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리빙 트러스를 크게 구분하자고 하게 되면은 취소 가능한 리보커블 트러스가 있고요. 취소 불가능한 이리보커블 트러스가 있습니다. 네. 이러셨을 때 손님들이 항상 저한테 저 패밀리 트러스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패밀리 트러스를 어떤 개념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냐면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다 같이 트러스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트러스는 안타깝게도 텍스페이어의 단위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엄마 아빠가 세금 보고를 같이 하고 미성년 자녀는 주인이 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성인 자녀가 본인에 대해서 또 따로 세금 보고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트러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일종의 취소 가능한 리보커블 트러스를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네. 이거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포함되는 다 주인이 되는 트러스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주인이 되는 트러스트 아니면은 자녀가 주인이 되는 트러스트 아니면 자녀하고 자녀의 배우자가 주인이 되는 트러스트 이런 개념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세금상에서 상속세법상에서 부부에서 하고 그리고 개인하고 굉장히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네. 제가 봤었던 가장 이제 신기한 트러스는 뭐였냐면은 어떤 연유에서는지 형제가 서로 트러스를 같이 공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죄송하게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왜냐? 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한 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그 트러스 안에 그대로 두고 권리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인컴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죠? 아니면은 누가 이 트러스의 주인으로 간주가 돼야 될지 오해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텍스페이어의 단위로 맞춰서 트러스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부부끼리 만든 트러스트, 패밀리 트러스트로 만드는 게 안전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패밀리 트러스트 단위로 부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리빙 트러스트에서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도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드나요? 주로 이제 상속법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드리는 트러스가 취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취소가 가능해야지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반면에
취소 불가능하게 만들 때는 증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둡니다. 네. 그러면 왜 그냥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막바로 하면 되지 굳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만들어서 증여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살아생전에 자녀분에게 직접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이 자녀에게 양도되어집니다. 네. 반면에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통해서 증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부모는 증여를 한 거예요. 어디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에 증여를 한 겁니다. 허나 자녀가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트러스가 잠깐 동안 부모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자녀를 대신해서 홀드를 하고 있기 위해서 저희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드리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럼 자녀는 재산을 언제 양도받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명의가 이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거기에 대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가격이 작았을 때 증여를 빨리 맞춰야지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증여가 이미 요만큼이었을 때 마무리 지어졌으면은 그 사이에 부모 살아생전에 늘어난 재산에 대한 크기에 대한 것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겠죠. 아, 네네. 네네. 그러면은 이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 거냐는 내가 먼저 결정해서 변호사님과 조언 상담을 구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리고 어떤 분들은 취소 불가능한 거를 만들러 오셨는데도 제가 취소 가능한 걸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어떨 때는 반대의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다 두 개를 다 만들어야 드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게 이 상속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뭐 자녀가 몇 명 있느냐, 자녀가 있냐 없냐, 뭐 부부냐, 혼자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속법을 내 혼자서 공부를 하고 간다 한들 이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AI가 법률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속법 변호사들끼리 농담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을 캐치하는 것이 AI가 가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 이 상속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냐가 재산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주는 사랑의 크기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 사후에 자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족을 꾸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이 상속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꼭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산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오렌지 카운티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LA 카운티는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각자 편하신 지역으로 연락을 드려도 변호사님과 상담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이 유산 상속 관련해서 정말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델리케이트하고 조심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이요. 네네. 충분한 조언을 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